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첫째 주 세계경제 주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긴축 사이클 이제 끝났다. 이게 거의 당연시 됐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희열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이번 주에는 이 희열을 유럽이 주도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10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나왔고요. 유로존은 11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자, 미국 PCE부터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서 전체 PCE 3.0%, 그리고 근원 PCE 3.5% 상승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0.1% 상승했고요. 근원 PCE를 월간으로 보면 0.2%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 나온 거죠.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인플레가 이제 2%대로 회귀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표보다 유럽 지표가 더 좋았던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는 이건 미국에서만 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최근 미국 모습이고 이게 유로존 모습입니다. 유로존이 더 급하게 내려가고 있죠. 유로존 CPI는 높을 때는 10% 상회했고요. 미국은 9%대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물가가 더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둔화 속도를 보면 유로존이 더 빠른 것 같다. 상승 속도도 더 빨랐고 둔화되는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인플레 2%대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판단이 이번 주에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유로존 인플레 크게 둔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 CPI는 0.5%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둔화된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경보가 발령돼야 되는 거죠. 디플레가 왔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워낙 그동안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가운 수치였습니다. 전월 대비 CPI 마이너스 0.5%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최근 지표에 기반해서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이 나왔는데요. 2.8%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 CPI 같은 경우 아직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는 3.6%, 그리고 전체 CPI 2.4%.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당연히 에너지와 식품 물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11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11.5% 하락했습니다. 큰 폭 하락이죠. 여기도 하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5%란 얘기고요. 식품은 반대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6.9% 상승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각국 CPI 보면 독일이 2.3%, 프랑스는 3.8%, 이태리는 0.7%, 스페인은 3.2%. 유로존 주요 경제들 모두 양호한 수치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년 4월부터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기준금리가 2022년에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금리 인상해서 현재 4%입니다. 유럽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예요. 미국 기준금리는 대출금리고요. 그래서 예금금리 4%, 매우 높은 수준인 거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3분기 유로존 GDP 마이너스 0.1% 나왔습니다. 역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성장은 전혀 못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건 말이 안 된다.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긴축 중단, 금리 인하 시작, 피봇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희열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단지 인플레가 둔화됐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지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장기 인플레를 예측하는 10년물 국채 손익분기. 이건 물가연동 국채가 일반 국채에 비해서 유리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독일 국채와 미국 국채가 2%대에서 이 손익분기점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년물 국채 손익분기 브레이크 이븐은 장기 인플레를 예측합니다. 유럽 국채 위기 이래 거의 10년간 독일 국채 시장은 이 손익분기 전망이 1% 이하였어요. 미국도 낮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2% 이하였는데 이번에 2%대에서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2%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인플레가 너무 낮아서 기준금리 마이너스 유지했었고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2%대 인플레가 유지되는 경제가 될 것 같다. 경제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독일 경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 인플레 하나 잡겠다고 긴축 고통을 감내한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반대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정반대기를 통해서 정상 범위로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요. 주식과 채권 6대4 포트폴리오가 11월에 8%의 수익을 시현했습니다. 미국은 더 높을 텐데 글로벌하게 8%입니다. 여기고요. 2015년 이래 딱 한 번 코로나 백신 성공했다는 뉴스 터졌던 2020년 11월 이때 채권 가격 올라서 6대4 포트폴리오가 큰 수익을 냈었죠. 그런데 이번 11월에 3년 만에 그의 버금가는 수익률 시현했다. 채권이 제 몫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 지표들이 이번 주에 속속 나오니까 당연히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이렇게 빨리 둔화되고 있는데 왜 금리를 빨리 인하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제기됐어요. 지금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일본 제외하고 금리 인상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데이터 기조가 바뀌면 언제든지 금리 인상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안 올린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게 중앙은행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의 근거가 뭐냐? 경기 과열이죠. 유럽은 이미 침체지만 미국은 특히 경기를 식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금리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3분기 미국 GDP 4.9%인 걸로 나왔었는데 이 수치만 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이번 주에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높아졌어요. 5.2%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비가 증가하고 GDP가 성장하면 그건 안 좋은 뉴스다. 금리 또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인플레 둔화가 너무 확실히 보여지니까 인플레가 둔화하는데 성장률이 높다. 이건 경기 과열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 높은 성장률은 과열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성장할 만해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자,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왈러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이 속도로 둔화되면 경제와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왜? 금리 인상 자체가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인플레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책금리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 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로 시장은 더 고양됐습니다. 다음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 얘기 완전 무시했습니다. 시장의 희열은 계속됐어요. 자, 그렇다고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마지막 1마일이 남아있어요. 근원 CPI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3%대입니다. 더 둔화돼야 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변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bp 하락했어요. 0.14%포인트. 보통 국채 수익률이 하루에 이만큼 하락하지 않죠.
요즘 국채 움직임이 정상적이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현재 10년물 수익률 4.2%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 변동성이면 이 수익률 언제든지 크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또 하나. 인플레가 둔화되면 국채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각국의 국채 부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국채도 많이 발행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서 발행 비용이 훨씬 올라갔어요. 이 부담을 줄이려면 발행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둘 다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인플레가 다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 이 얘기는 인플레 3%대를 방치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국채 부담이 높을 때 정부가 고인플레 정책 유혹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인플레가 높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국채를 발행했을 때보다 상환할 때의 실질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채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부는 금리를 조기 인하해서 국채 부담 한번 낮추고 금리 조기 인하로 인플레가 높게 유지되면 또 한 번 국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게 약간 음모론적 주장인 것이 정부는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없어요. 이건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지시를 주고받지는 않겠지만 국가 안정이라는 명분 하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기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인플레 향방의 주요 변수. 최근 인플레 둔화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유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페크 플러스가 원유 감산 결정을 했는데도 유가가 하락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하기로 한 양이 하루 90만 배럴, 글로벌 1일 생산량의 1%가 안 됩니다. 감산 결정했지만 감산량이 너무 작았고요. 거기에다가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의 생산 쿼터를 다 조정해서 감산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손들어라. 누가 하겠냐? 이러면서 감산이 결정됐어요. 이런 자발적 결정은 감산하겠다고 말만 하고 원래 쿼터대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의구심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목요일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 결정 발표했는데도 유가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세계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산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유가가 떨어질 수 있지? 감산량이 작으면 변동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결정 과정에서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의 단합력에 문제가 생겼나? 약간의 균열을 보였습니다. 원래 이 회의를 지난 일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산은 당연히 반대했고 우리 생산 쿼터를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4일 연기를 해서 목요일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에도 앙골라는 감산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이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몇몇 나서서 자발적 감산이 된 겁니다. 이런 반대가 2017년에도 있었어요. 에콰도르가 감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내부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이번 회의가 사실은 굉장히 공들인 회의입니다. 브라질이 오페크 플러스에 가입을 했어요. 이걸 크게 띄우려고 그랬습니다. 브라질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산 결정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서 브라질 가입도 큰 뉴스가 안 됐습니다. 시장도 별로 반응을 안 한 거죠. 자, 앞으로 무엇이 중요할까?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난 여름 7월의 감산 유지를 계속 한다면 유가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아예 2024년 내내 또는 2025년까지 감산 유지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하면 유가 반등하겠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계속 감산을 유지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다. 유가는 당분간 하향세 유지할 거다. 전문가들이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얼마 전까지와는 상황이 180도 바뀐 거죠. 자, 세계경제 스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